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지금 실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을 끌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 작년, 재작년은 제가 그냥 혼자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에 달해서 이제 이번에는 실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강의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조금 뭔가 생생한 걸 좀 전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계속 이제 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지겨워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보고 싶고, 근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좀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근데 조심을 하면서 한 번 걸린 사람들은 거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을 위해서 조심을 좀 해주시고, 이미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 이미 한 번도 안 걸렸던 사람들만 딱딱 이렇게 꼽아가지고 지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걸렸던 사람들은 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안 걸린 사람들은 끝까지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일주일간 공부를 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해서 공부를 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계속 혼자서 강의를 했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아무래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면 여러분한테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고 뭐랄까 강의를 들으면은 더 효과가 큰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이렇게 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개설을 했습니다. 저기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올해는 추석이 좀 묘하게 끼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핵심 강의를 11회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안 나와요. 추석 연휴 동안에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년보다 매년보다 좀 한 해 정도 줄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5급 기본 강의 확보이고, 올해판 2022년 판입니다. 매년 헌법은 매년 판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속법률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거 새 책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매년.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또 바뀐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책을 낼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좀 번거롭더라도 가급적이면 새 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판례가 매달 선고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쌓이면 꽤 되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그걸 또 책에다 안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속법률도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새 책.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도 예전 책을 보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강의 중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새 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어떤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택 복수 교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기출문제는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기출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제 책을 기출문제를 보시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보시든 기출문제는 꼭 봐야 됩니다. 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렇게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기출문제를 안 봤다는 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가서 이제 빨리 교과서를 복습한 다음에 해당 범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풀어야지 나중에 이제 겨울에 가서 풀겠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한번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안 풀었다면 이번 강의 동안에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그 기출문제를 보실 때 방법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도 객관식 공부를 해볼 때 항상 문제점은 뭐냐면요, 틀린 걸 또 틀려요. 맞는 거는 어떻든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내가 찍어서 맞았다 하는 것도 지문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는 그 체크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맞은 거는 이번에 그냥 자신 있게 맞춘 거는 다음에도 또 맞춥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공부를 하는 요령은 이 틀린 지문을 체크를 해놓고 또는 헷갈린 지문을 체크를 해놓고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최소 3번은 보셔야 돼요. 그 지문은. 그래야 이제 내가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지문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점수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기가 틀렸던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고 반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또 헷갈리는 지문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지문 위주로 보고 또 거기서 또 걸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틀리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시고 또 3회독 때는 또 내가 틀렸던 지문들 또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3회독 이상을 하셔야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내가 예전에 헷갈렸던 건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 정리 있는데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조문 정리는 특히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이 헌법 조문하고 부속 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거든요.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 정리는 제가 무료 특강을 이미 했습니다. 저희 강의 계획서 3페이지에 보면은 헌법 조문 정리 및 시험 공부법 무료 특강인데 1, 2를 해서 1은 5월 달에 했고요. 1은 이제 기본 강의 하기 전에 5월 달에 그때는 이제 5급 공채라든가 이렇게 시험 공부, 입법고시 이렇게 시험 공부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5급 공채가 5급 공채 헌법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요 강의를 꼭 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에 그게 이미 다 무료 강의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율비스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원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조문 정리의 기본권 편 그거를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19일 날은 이제 제가 2 해가지고 통치구조 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정리는 1, 2로 해가지고 이거 책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수강을 안 했다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했으면 1부터 해가지고 1, 2 듣고 이미 오늘 수강을 했다면은 2를 이번 강의 기간 동안에 꼭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매년 무료 강의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회 무료 강의에서 얻는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서나 일부 학생들은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강의인데, 근데 제가 계속 무료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 돈 받고 하겠다. 이거는 제 성향이 안 맞아서 계속 무료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이제 우리 기본 방향, 이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헌법 조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조문만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하고 판례 비중을 상당히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5급 공채에서는. 물론 다른 시험들 있잖아요. 5급 공채를 제외하고 다른 시험들은 전부 판례 위주입니다. 판례가 7, 80%를 차지하는데 5급 공채는 상대적으로 조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역시 이 주 타겟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조문은 제가 조문 정리에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조문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익숙해지는데,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그걸 다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는 제가 15회를 했는데, 6월 달에 진행했던 기본 강의는 15회를 했는데, 이번 핵심 강의는 10회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죠. 정확하게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빨리 나간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생 기초도 하나도 없다. 나는 그냥 헌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과연 이 핵심 강의를 들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안 될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더 권하는 건 기본 강의인데, 나는 이제 기본 강의보다는 핵심 강의 지금 뭐 실강의로도 듣고 핵심 강의로 듣겠다 하면 들으셔도 돼요.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 헌법을 접해본 적이 없고 나는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 우리 강의 범위 있잖아요. 거기서 예습을 하실 때 그 정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빨리 읽으셔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 그래서 그 예습 수강 방법에 예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습을 하는 게 좋은데 나는 이미 헌법을 공부를 했고 시험도 봐봤고 뭐 이런 기본 아니면 기본 강의 한번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예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헌법을 본 적이 없고 나 헌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감이 전혀 안 온다 이럴 때는 예습을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더 정확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헌법을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시험을 봐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습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은 누구에게나 필수고 예습은 선택적이다. 예습은 이제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헌법에 좀 미진하다,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속독을 해서 예습을 하시는 게 좋고, 복습은 당연히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판례도 제가 설명한 판례 같은 경우 체크를 해서 한번 더 중요하니까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아주 재밌습니다. 헌법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헌법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귀찮다, 피세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공부를 해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피셋보다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인생에서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 생활할 때도 이 헌법이 여러분들의 아마 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해서 공직에 나갔던 많은 그 수강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선생님 강의 들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런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 형성에 그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22년째 헌법 강의를 이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헌법 강의를 한 게 2001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22년 됐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고 했는데 아직도 저는 헌법 강의가 재밌고 헌법 공부가 재밌습니다. 20년 이상을 해도 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만큼 이렇게 헌법의 재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80페이지. 기본권 보장의 역사인데, 우리가 인권하고 기본권,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하고 기본권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인권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씁니다. 기본권이라는 표현보다 인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맨날 하면은 인권 침해다, 인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때도 인권 침해를 하면 안 된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달라. 아니면은 국가기본권위원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우리 헌법상 용어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인데, 그래서 인권은 원래 이제 천부 인권, 우리 천부적, 생내적, 천부적,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인권인데, 기본권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유권, 이제 이거는 전문 정리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자유권은 정확하게 인권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권 이외의 기본권에서는 청구권,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권, 우리 선거 생각해보세요. 선거 이게 생내적이고 천부적 권리다. 이거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선거권, 선거권, 그다음에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생내적 천부적 권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권뿐만 아니라 참정권이네, 청구권이네,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기본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 용어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사회에 나가면 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기본권이 더 넓은 개념이고 최근에는 또 인권하고 기본권하고 거의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헌법 교과서에다도 그냥 기본권이라고 쓰지 않고 인권이라고 쓰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권이 더 넓은 개념인데 그냥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용어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본권 보장의 역사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명예혁명, 그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주주의, 이 기본권의 역사가 발전했는데 영국은 참 특이합니다. 이 기본권의 역사, 인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될 뿐만 아니라 이 피를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영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귀족들이 왕에게서 조금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거는 귀족들이 본인들을 위해서만 권력을 쓴 게 아니라 이 평민들한테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에게서 뺏어왔던 권한을 평민들에게 나누었다. 그래서 평민들이 폭력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귀족들이 이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역사는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차근차근 발전했는데 그래 한 번에 프랑스처럼 한 번에 프랑스 대혁명 이런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근차근 귀족들이 왕에게서 계속 뺏어오면서 평민들한테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전쟁으로 이제 인권이 보장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하는 이 독립전쟁이 미국의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인권 보장을 이뤄낸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거는 1787년에 미 연방 헌법에는 기본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원래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왜 기본권을 포함하지 않았느냐. 이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다 헌법에 적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기본권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어요. 뭐 생명권 같은 경우, 대표적 생명권. 우리 헌법에 없어요, 생명권이. 그러나 생명권은 당연한 기본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기본권을 모두 다 헌법에다 적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본권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헌법에다 적시할 수 없는데 어줍잖하게 몇 개의 기본권을 적시해놓고 나서 잘못하면은 이 권력자들이 이 기본권 위에는 보장을 안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적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적시를 안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헌법이 굉장히 의미 없는 헌법이 돼버려요. 기본권이 하나도 없는 헌법.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기본권 조항이 포함이 된 겁니다. 아주 옛날 예전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요게 최초의 미국 헌법에는 기본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혹시 그 별표가 돼 있다는 거는 예전에 기출문제가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이제 한 번의 그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한 번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완전히 다 뒤집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루이 16세, 마리 앙토네트 왕비 다 죽이고 귀족들의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70% 80% 죽였다고 합니다. 다 죽여야만이 우리 평민들이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귀족들도 거의 다 죽이고 그래서 혹시 이 프랑스를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하시면은 에펠탑만 보지 마시고 프랑스 파리에 가면 콩코드 광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콩코드 광장에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처형되고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되고 귀족들의 70% 거기가 참 피로 얼룩진 곳이에요. 그 콩코드 광장에서 민주주의, 오늘날 국민 주권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도 거기에 약간 빚이 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국민 주권이 이제 이루어짐으로써 그게 유럽으로 퍼지고 그다음 세계 각국으로 퍼졌거든요. 그래서 꼭 콩코드 광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기서 우리 국민 주권,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가 여기서 출발했구나. 다 죽임으로써 왕과 왕비를 귀족들을 죽임으로써 출발했구나. 그래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프랑스 에펠탑보다 콩코드 광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가보시면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에 프랑스는 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인권 보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독일은 그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제국을 통일했죠. 오랫동안 독일 제국이 통일이 안 되다가 비스마르크가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정말 우리 독일 통일되기 힘들었는데 각자의 사람들이 기본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국가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회의 자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면 굉장히 국가가 혼란한 것 같아요. 분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기본권을 없애버렸어요. 삭제해버렸어요. 비스마르크 헌법에서는. 그래서 조직, 국가라는 이 하나의 그 어떤 공동체에서 튀는 일, 그러니까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튀는 일을 막는 거죠. 그래서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독일 축구 생각해 보세요. 독일 축구 보면 뛰어난 아주 정말 뭐 메시나 호날두처럼 뛰어난 선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거의 월드컵 4강은 거의 가죠. 그게 뭐예요? 조직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스마르크 후예들에서 그래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팀 전체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는 선수는 아예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비스마르크 후예들의 정신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죠. 독일이.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어요. 제국이라는 거는 군주, 왕의 통치에서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바뀌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요, 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설치를 했어요.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이제 사회권, 사회적 기본권.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나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한 건 바이마르 공화국. 근데 어땠어요?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다가 그 다음에 또 세계적인 경제 공황에다가 또 독일 정치 자체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바이마르 공화국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독일 국민들이 이 어수선한 상황을 좀 누가 정리를 좀 해줬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딱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또 독일이 졌어요. 그래서 독일 이제 기본법,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기본법인데 이때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사회국가의 원리건 뒤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사회국가 원리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회적 기본권 독일 애들의 생각이 그래요. 이 사회적 기본권으로 했는데 거의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독일 그때 사회적 기본권에는 국가의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 국가의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죠. 뭐 의료보험 수급권이나 이런 것들 다 국민건강보험, 우리 말하는 국민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인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독일 애들의 생각은 어차피 헌법에다 사회적 기본권을 둬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사회국가 원리, 그냥 원리로서 이제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회국가 원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요. 우리는 이 독일 기본법이 1949년이죠. 우리 재헌헌법은 4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거는 독일 기본법의 영향이 아니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 때는 사회적 기본권, 우리 그때 재헌헌법 광복 후에 사회적 기본권, 지금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거를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그냥 일단 헌법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광복 후에 1948년에 어떻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도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영향을 받아서 재헌헌법부터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을 쭉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 기본권으로. 그래서 우리는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헌법하고 독일 기본법은 차이가 있어요. 독일 기본법은 사회국가의 원리,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 그 다음에 81페이지 이제 현대적 전개라고 하는데 인권의 사회와 그 사회적 기본권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자연권 사상,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홀로코스트 그래서 이거 자연권, 인권을 정말 천부인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권을 더 보장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없고 인권 보장의 국제화라는 건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국가만 그 인권이 보장돼 가지고는 어떻게 다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는 안내의 일기 있죠. 안내의 일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해요? 안내의 일기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는데 독일 히틀러가 침공하면서 모든 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의 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평화로운 어떤 삶을 살더라도 전쟁이 나는 순간 끝나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침략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막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도 했고 국제 인권 규약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하고 국제 인권 규약하고 차이점은 인권 선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근데 인권 규약은 조약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비준하면은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하고 조약은 다르죠. 이제 그 차이점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권은 먼저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기본권의 성격은 주관적 공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관적 공권 우리가 민법은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헌법, 행정법 이런 거는 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공권은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본권을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국가에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국가적 효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에게 기본권을 주장한다.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내 기본권을 주장을 하죠. 이렇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만약에 경찰이 와가지고 나를 체포해 나가려고 한다. 그럼 내 신체의 자유로 나를 체포하지 마라. 영장 가져와라.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의 효력에서 이제 근데 국가 작용에는 권력 작용이 있고 관리 작용이 있고 국고 작용이 있어요. 권력 작용, 관리 작용, 국고 작용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은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당연히 권력 작용에도 우리가 기본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관리 작용에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국고 작용이라는 거는 사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은 여러분이 딱 사무실에 출근하죠. 사무관이나 외교관이 돼서 출근해요. 그러면은 컴퓨터 여러분이 들고 가나요? 아니면 거기서 필기구 들고 가나요? 다 국가가 마련해 주죠. 그럼 국가가 컴퓨터를 사는 거, 여러분도 컴퓨터를 사고 저도 컴퓨터를 삽니다. 근데 국가가 컴퓨터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국고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국고작용. 그래서 사인도 하는 사경제 활동, 국가가 하는 사경제 활동, 이게 국고작용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국가적 효력이 미치는가, 이게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형식은 국가가 하지만 실질은 사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법으로 규율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권인 기본권이 효력에 미치는 게 아니라 사법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최근은 아니죠. 상당히 이제 독일에서 이게 나온 이론인데, 이 콘라드 헤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가 이걸 또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국가가 있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해요. 모든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표현의 자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라고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 집회의 자유를 계속 국가를 향해서 집회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표현의 자유,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민주주의 질서. 그래서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향해서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행사하니까 이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이 표현의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결국 발전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 질서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질서라는 건요,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쳐요. 질서. 그래서 민주주의 질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대표적으로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예전에 있었던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를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세력이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국가가 방해를 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세력이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국민과 국민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촛불 집회 측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 또 반대로 태극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촛불 집회가 그런 거 너희들 그런 집회 하지 마라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 의한 방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방해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인에게도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이제 기본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 질서라는 민주주의 질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를 행사합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내 재산권을 주장하고 직업의 자유를 행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형성되냐면요, 경제 질서가 형성이 돼요. 우리 사유재산제에 입각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직업의 자유를 국가를 향해서 하고 그러면 경제 질서가 형성이 돼요.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이 되죠. 경제 질서. 근데 이 경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라는 건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 경제 질서 이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떠나야죠. 내가 질서를 나 혼자서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유재산권,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다른 국민에게 내 기본권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 보고 이제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게 공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주관적 공권, 국가에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관적 공권을 행사하니까 이 기본권에 의해서 객관적 가치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질서의 구성 요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본권이라는 게 주관적 공권이면서 사회적 질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라는 표현의 자유는 결국 민주주의 질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이 재산권이라든가 직업의 자유는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된다. 기본권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콘라드에서가 기본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기본권이 객관적 가치 질서, 사회 질서의 구성 요소로 작동한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질서는 국민과 국민 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민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집회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 나타나서 집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기본권의 효력을 사인에게도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대사인적 효력. 사인에게도 다른 국민에게도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권은 대사인적 효력까지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권의 우리 이중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 방금 설명드린 요 주관적 권리이면서 객관적 질서,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도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도 보장은 우리 기본권은 이게 이제 칼 슈미트의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칼 슈미트라는 아주 유명한 헌법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에. 근데 원래 기본권은 천부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기본권이에요. 생리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도 보장은 이 어떤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하고 직업 공무원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고 있는 직업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직업 공무원제, 이게 비중이 같을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 이런 거하고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이런 기본권하고 같을까요? 전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 보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직업 공무원제네, 지방자치제도네,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헌법에서 직업 공무원제를 빼버리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같이 뺀다? 그거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직업 공무원제 빼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빼버릴 수 있어요. 중앙집권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칼 슈미트가 생각할 때는 뭐였냐면요, 일단 직업공무원제,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 보장되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 헌법에서 이 제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입법자가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이걸 우리 중앙집권제로 바꿔버리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도 보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본질 또는 중액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입법에 의한 폐지나
본질 훼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지금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나라 같은 좁은 땅덩에서 무슨 놈의 지방자치냐, 에이 없애버리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입법에 의한 폐지나 번질 내용은 훼손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권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기본권은 우리가 국가에게 주장할 때 우리가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국가에게 주장할 때요. 국가는 최대한 보장을 해야 돼요. 최대 보장.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보장,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그 박스 판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권은 국가에게 우리가 최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도 보장은 뭐냐면요.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의 자유, 지방자치에도 이거는 입법자가 이걸 아예 폐지하거나 번질 내용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지. 최대한 직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달라. 직업 공무원제를 최대한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최대한 보장해달라.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으로만 보장해달라. 이게 이제 기본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 슈미트가 이 제도 보장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입법자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제도가 싫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싫으면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법에서 지방자치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번질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제도 보장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권 주체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저기 89페이지 기본권의 효력. 자, 기본권의 효력에서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의 효력, 누구한테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제 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 효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작용에 대해서는 권력작용, 그 기본권에서 권력작용, 우리 행정법에서도 이런 이제 분류를 배우죠. 권력작용, 그 다음에 관리작용은 공물이나 공기업,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사경제 주체라는 국고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은 기본권의 기속이 된다. 우리 행정법에서도 그 권력작용과 관리작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국가배상 이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직무상 행위. 근데 국고작용은 사경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법으로 규율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권력작용. 그러면 권력작용은 당연히 이제 이거는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 효력에 미치는 거고, 비권력작용, 그러니까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인데, 관리작용은 일반적으로 사인의 행위와 유사하지만 공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실질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관리작용은 우리 헌법에서 헌법소원의 대상, 공권력의 실질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국가배상에서도 직무상의 행위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관리작용은. 근데 국고작용은 그 완전히 사경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고작용은. 그래서 그 하나로 예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한국방송공사의 직원 채용. 한국방송공사는 공법인이죠. 공사죠, 공사. 공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죠. 여기 우리가 뭐 준공무원이다 이런 표현을 뭐 일상생활에서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방송공사 KBS의 직원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 채용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사기업에서 채용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방송공사에서 직원 채용 관계는 사법적인 관계. 그래서 이거는 헌법소원으로 공권력의 실질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공무원은 공무담인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공무담인권 침해 문제가 나올 때는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KBS의 공사의 직원이 그런 뭔가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거 직원 채용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 채용 관계에서 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으로 다퉈야 돼요. 사법으로. 공법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사법으로 다툰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여기서도 직무상 행위에는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작용도 포함하지만 사경제 주체로 하는 이 국고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에서는 견해 대립이 있는데 국고작용에서 기본권 효력에 미치느냐, 판례는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이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적 효력으로 국고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법으로 규율해야 된다. 이거는 사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사인적 효력. 그러면 이제 사인 간의 기본권에도 기본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인 간의 기본권 효력이 미치는 거, 이거는 하나의 예로 들어보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흔히 지금은 없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 은행에 특히 여직원, 그러니까 남직원은 그런 게 없는데요. 여성 직원 같은 경우는 은행에 취직할 때 그게 한 세대 전이에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제도가 그게 모든 은행에서 이 여직원은 처음에 채용을 할 때 너가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규칙에 각서를 받아요. 각서를 받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전에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은행의 여직원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노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걸 조건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여성 동지들이 사인을 했을까요? 당연히 사인을 하죠.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여성 동지들, 이거 너 사무관 시켜줄 테니까 결혼하지 마라. 지금 결혼이 무슨 문제예요? 일단 돼야겠죠. 그래서 그때 여성 직원들도 당연히 결혼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 사인을 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인퇴직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누구도 강압하지 않았어요. 혼인퇴직제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해야 돼요. 혼인을 해야 됩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가정도 꾸리고 싶고. 근데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혼인하면 잘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렸어요. 혼인하면.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잘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여행원이 내가 이거 잘리게 생겼어요. 혼인퇴직제 때문에. 그래서 이 혼인퇴직제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법원으로 들고 가야 되겠죠. 사은행이니까 법원에다가 요 취업규칙, 내가 비록 사인을 했는데 혼인퇴직제라는 취업규칙이 무효다. 그래서 나는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 규칙을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는 내가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혼인퇴직제 취업규칙은 무효다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효확인소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법원에다 판사에게 이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가 스스로 이 혼인퇴직제 취업규칙에다 사인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어떤 근거냐. 그래서 이 행원이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는 남 행원한테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은데 여 행원한테 나한테만 이런 걸 요구한다. 평등권 침해. 대표적으로 평등권 침해죠. 평등권. 그 다음에 평등권 침해고 그 다음에 뭐요? 내 혼인의 자유를 막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혼인을 못한다. 그래서 혼인의 자유. 그 다음에 결국 내가 이걸 그대로 이 규칙이 그대로 살아 있음으로써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이걸 침해했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잘 보세요. 분명히 헌법은 주관 공권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취업규칙 무효 확인의 소송은 사법적인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행원도 사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은행, 우리 뭐 신한은행이네 뭐 있잖아요. 뭐 하나은행 이런 데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법 관계에 지금 헌법을 그대로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공법하고 사법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헌법이라는 공법을 사법 문제에 직접 들이밀어 가지고 이거를 이 사법 관계를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게 직접 효력설이에요. 그게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독일의 이론에서 직접 효력설. 그래서 사법상의 계약이라도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하면은 직접 효력된다. 그러니까 이 행원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효력설입니다. 직접 효력설 또는 직접 적용설. 사인 간에 헌법이 직접 적용된다. 또는 직접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우리는 공법하고 사법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법 미분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법 질서에 공법을 직접 들이미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 여행원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취업규칙은 이제 기가 막힌 거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은 민법 103조에 반사회질서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대표적으로 노예계약. 노예계약. 아무리 노예계약을 사인을 순수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혼인퇴직대 계약은 아무리 여행원이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무효예요. 사회질서에 반. 근데 이게 왜 사회질서에 반하냐? 명백히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반한다.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이 민법의 일반 조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취업규칙을 무효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간접회록설이에요. 간접회록설. 그래서 공법인 헌법의 규정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간접회록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통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법 2분론을 채택하기 때문에 독일하고 마찬가지예요. 독일하고 마찬가지로 이 사법관계의 문제를 직접 공법을 가지고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매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의 일반조항.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뭐 권리남용이다, 신의성실에 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법의 주로 이제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 헌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접회록설이에요. 그래서 간접회록설의 특징은 세 번째 줄에 있죠. 우리 교과서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수단해서. 그러니까 직접 사법 문제에 직접 헌법을 들이밀면은 그건 직접 회록설인데 직접 들이미는 게 아니라 사법의 일반 조항을 한번 매개로 합니다. 한번 매개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퇴직제 요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직접 회록설, 간접 회록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제 기억으로는 없어졌어요. 전부 다 이 혼인퇴직제가 이제 그때는 너무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혼인퇴직제 왜 여행원에게만 남행원은 이런 게 없는데 여행원에게만 이런 게 있느냐.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에 비해서 미국의 이론은 여기 이제 우리는 독일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간접회록설을 우리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 이론은 국가행위 의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미국 애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생각이. 그 실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런 무슨 뭐 간접회록설, 직접회록설 무슨 이따위 이론들이 다 있느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은 공사법 2분론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이 헌법을 헌법을 직접 사법 관계에 적용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미국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미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은행 있죠. 이 은행을 국가로 봐버린 거예요. 이 은행을 국가로 봐버립니다. 이 은행을 국가로 봐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이론은 요 사은행을 국가로 보지 않아요. 사인으로 보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헌법이 직접 적용되네, 간접 적용되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요 은행을 국가로 봐버린 거예요. 국가행위 의제 이론이요. 그러면 이거는 사은행이 이 여행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여행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돼요. 그래서 국가행위 의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을 이 국가로 의제를 해버립니다. 국가행위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죠. 국가행위 의제 이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가가 아닌데 국가로 의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를 어떻게 내세우느냐? 그게 이제 국가 원조 이론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국가 뭐 재산이나 국가 원조 이론. 우리가 은행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의 보조를 조금이라도 받는다. 그러면 국가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약간의 매개고리를 해가지고 이 국가 행위 의제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도움이 될 만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 국가행위 의제론이 미국에서 가장 문제됐던 거의 리딩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유흥가가 아니죠. 우리 여행지라든가 이런데 관악산 예전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관악산 입구에 푸드트럭이 있었거든요. 관악산 주차장에. 근데 지금도 우리 어디 여행지 이런 데 가면 푸드트럭이 있는 데가 있죠. 주차장 이런 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푸드트럭이 있었어요. 그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거기 푸드트럭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흑인 출입 금지. 흑인 출입 금지. 그래서 아니 왜 흑인을 안 받느냐. 나 흑인 싫다. 흑인 출입 금지. 그러니까 흑인들이 반발을 해요. 흑인들이
아니 왜 흑인을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주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푸드트럭에서 내가 흑인 막 받기 싫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 흑인 싫다. 그걸 딱 붙여놨어요. 흑인 출입 금지.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그걸 반발해가지고 그거를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곤란해졌어요. 왜냐면은 그 푸드트럭 주인은 사인이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아니 사인이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가려받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이거를 국가행위 의제 이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푸드트럭이 있는 장소가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용 주차장에 임대를 한 거예요. 푸드트럭 주인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국가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국가 재산.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국가 재산인데 그 국가 재산을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국가가 이걸 그대로 묵인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국가 재산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로 5번째 줄에 그러니까 가로에 그 국가 재산 이론이 있죠. 이게 그 푸드트럭 사건이에요. 흑인 출입 금지. 국가 재산 이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평등권에 반하는 거를 만약에 국가가 그대로 묵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땅에서 벌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국가 원조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은 그거예요. 사립학교에서 흑인 입학 금지. 흑인 입학.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못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우리 흑인 받기 싫다. 우리는 순전히 백인만으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사립학교에서 흑인 입학 금지인데, 왜 국가가 관여를 하느냐? 그거를 국가 원조 이론으로 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의 행위로 봐버린 거예요. 국가가 돈을 사립학교에 원조로 조금이라도 해준다. 뭐 단 10원이라도 해준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지금 흑인 출입 금지를 하는 거는 결국 국가 행위로 봐버린 거예요. 국가 행위 의제는. 그래서 미국 이론은 이렇게 아주 간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이 국가에게만 미치고 사인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인을 국가로 봐버리는 거. 이게 이제 국가행위 의제 이론입니다.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노 키즈 애들 금지하는 카페 있죠. 이건 어떨까요? 그 카페 주인 입장에서 아니 내가 애들을 받기 싫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건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흑인 출입 금지처럼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흑백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데 절대로 백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키즈존은 애들 없는 사람은 아니면 애들이 다 크면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말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중국인이 싫으니까 중국인 출입금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는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보지만 그거는 유연적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중국인 출입금지 이렇게 써놓는 거는 그건 내가 중국인이라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국적을 변경하면 되겠지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국적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1페이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고 이제 판례에서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그 간접 효력서를 합니다. 근데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직접 적용하고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현재가 그 대법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네 번째 줄에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거, 그걸 제외하고는 간접 효력설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간접 효력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독일처럼 간접 효력설. 그래서 사법의 일반 조항을 매결해가지고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권의 효력 이론이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기본권 보호 의무. 자, 이제 이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기본권 보호 의무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 질서에서 영향을 받고 대사인적 효력과 직결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대국가적 효력으로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면. 근데 국가가 아니라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사인에게 당연히 내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죠. 대사인적 효력으로. 근데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해서도 사인이 저렇게 내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왜 국가가 가만히 있느냐? 국가가 나서서 내 기본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기본권 보호무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기본권 보호무, 이렇게 표현한 기본권 보호무. 그래서 사인이 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를 국가가 그냥 방관한다? 그럼 국가의 책무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권 보호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권 보호무를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실현하고 있는 법이 뭐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물건을 훔쳐갔다, 절도를 했다, 그럼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때 내가 사인에게 내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국가에게는 어떻게 돼요? 저 절도범을 잡아서 처벌해 달라. 또 내 신체를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사람, 이것도 국가에게 이거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국가가 만약에 이런 절도범이라든가 폭행범, 상해범을 국가가 전혀 처벌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야구 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문명의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를 실현하고 있는 게 이 형법입니다. 형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만약에 형법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 이게 기본적으로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에서 국가에게 손 놓고 방관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권 보호무입니다. 이 기본권 보호무는 이중적 성격, 사인에게도 사인 간에도 기본권이 효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이 객관적 가치 질서이기 때문에, 질서라는 거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세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LG카드에서 우리 신용 정보가 많이 빼돌린 적이 있어요. LG카드 회사에서 우리 개인의 정보. 그럼 개인 정보도 하나의 기본권이죠. 근데 개인 정보를 국가가 빼돌리는 게 아니라 LG카드라는 사회사가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대한 사회 세력, 만약에 국가가 이걸 나서서 이걸 처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일이 다 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거대한 사회 세력.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기본권의 침해 주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인이 기본권의 침해 주체, 특히 거대한 사회 세력이 기본권 침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권 보험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권 보험에서 네 번째, 헌법재판소의 통제인데, 이 기본권 보호무의 특징은 뭐예요? 국가에 의한 침해가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라는 거죠. 사인에 의한 침해. 국가에 의한 침해는 최대한 보장. 우리가 국가에게 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라. 그래서 이 최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 과잉금지 원칙, 유연성 심사의 판단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과잉금지.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만 제한을 해라. 과잉금지, 최대 보장 정신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최대한 개입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사적 자치 없어요. 우린 국가에 의한 감시를 받아야 돼요. 최대한 보장을 해버리면은 최대한 개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본권 보호무는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다, 사인과의 관계다, 이걸 생각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국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해보세요. 내 기본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국가가 내 사생활을 다 개입해서 간섭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내 사적 자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소보호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호를 할 때 과소보호금지 원칙, 최소한의 수준은 보호를 해달라. 그래서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 원칙, 이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때로는 적극적 기본권 보호무라고 하는데, 명칭은 적극적이지만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적 자치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사인 간의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 그래서 유연성을 판단할 때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93페이지 최소한 보호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가 첫 번째 판례에서 국가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국가가 아예 손 놔버린 거예요. 지금 다른 사인의 물건을 훔쳐가는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이게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매우 불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보호무 위반을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가 최소한으로만 개입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상 사적 자치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왜 국가가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사인 간에 지금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서 이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최저한의 수준은 보호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미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가 없고, 이 기본권 관련 법익의 종류, 뭐 헌법 질서를 차지하는 위상, 위험의 태양과 정도, 상충하는 법익을 비교형량에서 확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인 간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할 때도 비교형량을 합니다. 만약에 생명권 같은 건 어떨까요? 생명권 같은 거는 국가가 조금 더 개입을 해야 되겠죠. 생명권 침해 이런 거 나올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관련 법익의 종류라든가 이런 뭐 헌법 질서를 차지하는 이상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비교형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헌법재판소에 주장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남겨놓기 위해서 동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헌법재판소 문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쩍 제 자존심을 위해서 동지라고, 이게 그냥 판례 번호만 써놓으면 마치 판례가 먼저 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례입니다. 판례로 됐어요. 그 밑에 이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 이제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국산 쇠고기를 누가 수입을 해요? 국가가 수입해서 파나요? 아니죠. 국가가 수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사인인 쇠고기 수입업자가 파는 거죠.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국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사인이 수입해가지고 우리 국민한테 뿌려요. 그러면은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국가가 왜 가만히 있느냐? 근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정했어요. 그래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뭐 30개월 이상의 소라든가, 그 다음에 위험 물질이 있는 뭐 뼈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입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위헌이라고 정했냐면 최저한의 수준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위생 조건이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까 위생 조건을 아예 안 정했으면 뭐 당연히 위헌인데, 정하기는 정했는데 이게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에는 너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헌재는 이거 아니다. 이거 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한의 보호 수준은 보호를 한 거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국가가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지금은 국가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인에 의한 담배 제조 판매, 이거에 대해서 국가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도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최저한의 보호 수준을 보호한 거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이게 이제 하나의 아주 좋은 그 공부할 거리인데 위헌이죠. 이렇게 옆에다 위헌이라고 써놓은 판례들은 우리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로도 국민을 보호할 의무,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보통 10대 중과실이네, 뭐 8대 중과실인데 10대 중과실이라고 합시다. 우리 운전을 할 때 10대 중과실이 있어요.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신호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10대 법에서 정해진 10대 중과실에 의해서 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아요. 10대 중과실에. 근데 그 10대 중과실 아닌 사람은 설령 중과실에 의해서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거를 종합보험에 있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종합보험에 가입해야겠죠. 만약 차가 있으시면. 근데 당시에 그랬어요. 요 당시에도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은 내가 10대 중과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가해자는 그 12주 상해가를 입었거든요. 12주면 저기 3개월이죠.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죠. 근데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이외의 중과실이었어요. 그래서 처벌받지 않아요. 공소권 없음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나를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나서 저 사람은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사인에 의한 사인의 기본권 침해에서 국가가 손 놔버렸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나는 지금 중상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3개월 해야 되는데 가해자는 그냥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요. 처벌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다 해줘요. 그럼 가해자는 뭐예요?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피해자에게 그렇게 상해를 입혀놓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사건입니다. 이게 똑같은 중과실인데 법에서 정한 10대 중과실만 처벌을 하고 그 위에 중과실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권 보호 위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는 94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기본권 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 두 번째 밑줄 보세요.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결코 형벌까지 동원해야만 보호법익을 유효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보험 가입도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도 시키고 있고 교통 관련 법규도 뭐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 보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양가로 2번 보면은 근데 이건 유언이라고 그랬죠. 기본권 보험 위반이 아닌데 왜 유언이냐? 양거리 2번, 3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불기소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 재판이 열리는데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재판장에 나가서 자기 피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재판 절차 진술권이거든요. 피해자가 재판장에 나가서 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든가 아니면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재판 절차 진술권의 침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판례 문구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이렇게 나오죠. 과잉금지 원칙. 왜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판단했을까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아예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재판장에 나갈 수 없게. 이거는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예요. 국가가 입법에 의해서 아예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대국가적으로. 아까 교통사고 났을 때 그 사람을 사인에 의한 사인의 교통사고에서 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거, 국가가 손을 놔버린 거, 이건 국가의 기본권 보호라고 주장을 한 거고, 이 재판 절차 진술권을 막아버린 거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금 그렇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재판을 열릴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금지 원칙. 그러니까 이 사건은 최소한의 보호는 했는데 최대한의 보호는 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이에요. 이 중간선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준은 보호를 했지만 최대한 보호장은 하지 않은 거. 그래서 최소한으로 판단하는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아니지만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과잉금지 원칙에는 위반이다. 그래서 재판자 진술권 침해.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의 평등권 침해. 똑같은 중상해인데 10대 중과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인 사람은 처벌을 하고 10대 중과실이 아닌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는 평등권 침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규제 기준. 요 사건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시험에 나오는데 기본권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요.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선거 운동할 때 스피커 사용 굉장히 시끄럽죠. 확성된 사용, 스피커 사용 시끄러워요. 근데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취했어요. 선거 운동을 하는 그 한 팀 있죠. 그 사람은 한 대만 이용해야 돼요. 스피커를. 확성장치를 한 대만 해야 됩니다. 한 대만.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조치를 취했어요. 근데 이 조치가 미흡하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스피커 용량은 한 대만 사용했을 때, 한 대만 사용하면 조용했어요. 이 법이 처음에 규정할 때.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 10대 되는 걸 지금 스피커 한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데시벨, 우리가 말하는 데시벨이라고 하죠. 최고 출력. 그 다음에 이게 밤에도 할 수 있었어요. 이 스피커 사용을 밤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어떤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가가 한 대만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소한의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수인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인이죠. 사인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인의 환경권 침해예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계속 선거에 한다고 시끄럽게 하면은 정말 짜증나죠. 근데 이거에서 최고 출력 내지 소음 규제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데시벨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가 최소한의 조치에 미입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해서 기본권 보호무를 위반했다는 유일한 판례입니다. 바로 제가 그 대리인으로서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 판례를 보고 기분이 좋았던 게 이 기본권 보호무의 그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가가 어떤 조치만 취했다면 그 조치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93페이지 있죠. 93페이지 최소한의 보호수준에서 네 번째 줄에 여기 이제 제가 이것도 주장했던 일반적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과소음주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그 스피커 사용으로 해서 환경권 침해는 결과적으로 건강권 침해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선거 기간 중에 계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낮에 잠을 자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질 못해요. 또 생활에 굉장히 그 리듬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권이 아니라 건강권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선거운동은 뭐예요? 스피커 사용으로 선거운동 할 때 여러분이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부분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하다못해 선거 공보 이런 걸 보지 누가 거기서 스피커 사용하는 거 거기서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거운동에서 이게 제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약은 미미하다. 이게 비교 형량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 최고 출력 기준을 두지 않은 거는 이거는 데시벨 기준을 두지 않은 거는 기본권 보호무 위반이다. 근데 정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그 외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일본 위안부 이것도 위헌이죠. 일본 위안부. 근데 요거는 그러면 아니 요것도 위헌인데 기본권 보호 위반 이거는 뭐냐면요. 국가가 조치를 아예 취하지 않은 거. 그래서 위헌이에요. 국가가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배상 청구. 근데 한동안 여기 2006년에 제기되어 2011년에 선고가 됐죠. 이 5년 동안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일본 위안부 할머니 해결, 그다음 원포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무 위반입니다. 근데 이 선고 이후에 이제 국가가 계속해서 뭔가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머니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한 위안부 합의 그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요 판례 이후에 이제 국가가 정부가 다급해져 가지고 계속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해결을 하려고 한 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사건입니다. 아무튼 96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할린 강제징용자 요거는 각하죠. 요거는 각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위안부 사건 그 위에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사건 2011년에 선고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어떻든 일본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해결이 안 되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애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사할린 강제징용자 이 문제도 국가가 뭔가 계속 일본에게 야 이거 우리 해결해 달라고 이제 이 문제까지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보면은 이 우리나라 국가가 계속해서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은 안 됐지만 그럼 뭐예요? 부작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의 부작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청구를 했는데 부작위가 아니라 국가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예요. 각하라는 거는 적법 요건,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하다. 이 사람들은 지금 청구를 할 때 국가가 사할린 강제징용자 문제에서 지금 부작위를 하고 있다는데 부작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런 거는 국가가 해결을 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했지만 이게 미흡하다.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전제하고 소송을 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부작위라고 주장하니까 부작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우지 마세요. 쉬었다가 합시다. 한 10분 정도만 쉽니다. 그리고 질문은 제가 수업 후에 받습니다.